항구 도시의 밤은 늘 기름 냄새와 파도 소리로 가득 찼어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 골목에 선 이나래의 귀에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무전기는 이미 바닥에 나뒹굴었고 등 뒤엔 시멘트 담벼락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묵직하고 고른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더니 검은 점퍼에 새겨진 금색 자수가 가로등 불빛 아래 번뜩였습니다. 불량배들의 얼굴이 일제히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통영 외곽의 항구 마을 송도리는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작은 어시장과 낡은 조선소, 그리고 마을 어귀를 지키듯 서 있는 24시간 주유소 하나.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비밀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마을이었죠. 작은 파출소 하나가 마을 중심부에 있었고 거기에 이나래가 있었어요. 나래는 올해로 경력 6년 차 여성 경찰관이었어요.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마을 사람들 중 나래를 함부로 대하는 이는 없었어요. 선창가 노름판을 6번이나 적발했고 밀수 의심 선박을 혼자 추적해 3건을 검거했으며 무엇보다 장민혁을 직접 체포한 게 바로 나래였으니까요. 장민혁?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나래의 눈빛은 미세하게 굳곤 했어요. 2년 전 항구 인근 창고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주변 업주들에게 상납을 요구하던 자였거든요. 잡히는 순간에도 실실 웃었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나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을 뱉었죠. 아가씨, 나 금방 나와. 그때 꼭 찾아갈게. 나래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협박 한마디쯤은 이 일을 시작하던 날부터 이미 각오한 것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장민혁은 1년 만에 출소했고 나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했고 파도도 여전히 방파제를 쳤으니까요. 그날 밤도 나래는 저녁 8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항구에서 불어오고 동료 강태호는 감기 몸살로 조기 퇴근한 상태였거든요. 혼자 순찰차를 몰며 마을을 한 바퀴 돌던 중이었는데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송도리 24시 주유소 뒤편에요. 번호판 없는 수상한 차량이 있는데 짐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신고드립니다. 나래는 잠깐 멈칫했어요. 주유소 뒤편은 화물 트럭들이 자주 세워두는 자리였거든요. 짐칸에서 소리가 난다면 밀수 화물이거나 사람이 갇혀있는 경우일 수도 있었죠. 상황을 무전으로 먼저 보고하려 했는데 연결이 지직거렸어요. 마을 외곽은 음영 지역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곳이라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고 바로 연락하면 된다 싶었거든요. 주유소 뒤편 골목에는 가로등이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나래가 손전등을 켜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맞춰왔네. 잘 오셨어요, 경찰관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나래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죠. 사방에서 남자들이 튀어나왔거든요. 1, 2, 3, 5. 모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였어요. 골목 입구도 담벼락 쪽도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무전기를 올리려는 나래의 손목을 누군가가 낚아챘어요.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이 쫙 갔습니다. 나래는 이를 악물었어요. 심장이 귀 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 한가운데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장민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도 그 실실대는 눈빛은 그대로더라고요. 약속 지켰죠? 내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등 뒤는 시멘트 담벼락이었어요. 퇴로가 없다는 걸 나래는 직감했습니다. 장민혁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빠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리고 고른 박자였는데 그 리듬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점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색 자수, 흑산파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흑산파를 아는 방식은 둘 중 하나였어요. 소문으로 아는 것, 아니면 직접 마주쳐서 아는 것. 직접 마주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이름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았거든요. 장민혁 패거리 중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지 발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한가운데 선 사람이 박현도였어요. 190에 육박하는 체구였는데 그의 위압감은 덩치만으로 설명이 되질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골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달라졌습니다. 장민혁 패거리들이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저마다 슬쩍슬쩍 뒷걸음을 쳤어요. 박현도 옆에 서 있던 최재민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 여경은 너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 꺼져. 장민혁이 입술을 실룩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박현도의 시선이 자기 쪽을 향하자 그 말은 입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장민혁은 고개를 돌렸고 손가락질 한 번 없이 패거리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뿔뿔이 아무 소리도 없이. 나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걸 몸 전체로 느꼈습니다. 박현도가 나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최재민이 바닥에 나뒹굴던 무전기를 주어서 나래에게 건넸어요. 금이 간 채였습니다. 곤란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만큼 우리가 막된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인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온 것처럼 조용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금이 간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요. 다음 날 아침 파출소 안에는 커피 타는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평소와 다름없이 가득했어요. 나래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써야 하는가? 그 질문이 자꾸 걸렸거든요. 장민혁의 포위와 협박, 그리고 흑산파의 개입. 사실 그대로 쓰면 흑산파가 등장하는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부에서 흑산파를 건드리려 할 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보고서에 적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수상 차량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차량 미발견, 이상 없음으로 귀환. 볼펜을 내려놓는데 뭔가 작고 무거운 것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어요. 강태호가 출근하면서 캔 커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혼자 순찰했잖아요. 별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강태호가 나래 얼굴을 잠깐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조금 불편했어요. 강태호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오전 내내 나래는 장민혁의 동선을 조용히 파악하려 했어요. 출소 이후 그는 공식적으로 항구 근처 선박 부품 창고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출퇴근도 꼬박꼬박하고 정가도 추가된 게 없었죠. 그런데
어젯밤 그 패거리는 즉흥적으로 모인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신고 전화를 유도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골목 포위는 미리 짜여진 거였거든요. 단순한 보복감으로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오후 날에는 마을 선착장 근처를 순찰하다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박현도였습니다. 그는 선착장 한쪽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검은 점퍼 대신 회색 셔츠 차림이었는데 존재감은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모른 척 지나쳐야 하나, 인사를 해야 하나, 법집행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엉켰거든요. 박현도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에는 경찰관 특유의 단단한 어조로 말했어요. 어젯밤 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을 참고인으로 기록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박현도는 잠깐 나래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고인 기록 필요하면 하세요. 막을 생각 없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거부하거나 위협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그냥 담담했거든요. 날에는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에 왜 그 골목에 계셨어요? 우연히 지나갔어요. 흑산파가 그 골목을 우연히 지나가요? 우리도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다니거든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나래가 똑바로 받고 박현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선을 옮긴 건 나래였어요. 이 대화만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래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현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민혁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움직인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나래의 발이 멈췄습니다. 누구한테요? 박현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죠. 나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읽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지금 당장 말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요. 파출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장민혁이 돈을 받고 움직였다면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젯밤 그 함정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누군가가 나래를 표적으로 삼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2년 전 장민혁을 체포하던 날의 기록이 담긴 거였거든요. 당시 수사의 시작은 무기명 제보 전화 한 통이었어요. 제보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 뭔가 걸렸어요. 그 제보가 없었다면 나래는 장민혁의 도박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나래를 그 자리로 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민혁은 잡혔고 출소 후엔 나래를 원망하게 됐죠. 수첩 위에 올려진 나래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2년 전 그 제보 전화와 어젯밤의 함정. 같은 손이 2번 움직인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나래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래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매일 순찰을 돌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실을 꿰고 있었어요. 장민혁과 연결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선착장 인근 창고의 출입 기록을 살폈고 2년 전 수사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러다 이름 하나가 걸렸어요. 구인회. 송도리에서 가장 큰 수산 유통업체 남해선어의 대표였거든요. 마을 이장을 2번 지냈고 지역 상공회의소 이사에 어촌계 후원금을 매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기도 했죠. 나래가 이 마을에 부임하던 날 직접 찾아와 떡까지 들고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마을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민혁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출자자가 있었고 그 출자자의 계좌 흐름이 2년 전 수사 서류에 희미하게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특정되지 않아 그냥 넘어간 계좌였는데 다시 들여다보니 그 번호가 남해선어법인과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계열사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연결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광역수사팀에 보고하는 방안을 나래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쉽게 손이 가지 않았거든요. 증거가 너무 희박했고 구인에는 마을에서 꽤 단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파출소장 오병철은 구인회와 오랜 지인 사이였고 두 사람이 매년 명절마다 골프를 함께 친다는 건 마을 안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였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날에 자신이 먼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파출소에 인사이동 공문이 날아왔어요. 날에는 다음 달부터 내륙 소도시 파출소로 전출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지역 안배 차원이라고 했지만 날에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부임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성과 평가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파출소장 오병철이 공문을 직접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 경사, 이번에 이동이 났는데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런 게 다 경력에 도움되는 거라고. 날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병철이 자리를 떠난 뒤 날에는 파출소장 책상 쪽을 잠깐 바라봤어요. 공문이 도착하기 열흘 전 오병철과 구인회가 선착장 옆 횟집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날에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 발령 진짜예요? 응. 왜 하필 지금이에요? 요즘 선배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다 눈치채고 있는데. 날에는 강태호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 씨 모르는 게 낫기도 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강태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래가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나래는 혼자 항구를 걸었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바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령.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어요. 단순한 인사 조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 공문이 도착하기 사흘 전, 나래가 2년 전 도박장 수사 기록을 재열람했다는 사실이 시스템 로그에 남아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로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요. 방파제 끝에 서서 나래는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짐을 싸고 내륙으로 떠나면 이 실타래는 영영 누구도 잡지 못하게 되겠죠. 장민혁에게 이용당한 사람들도 2년 전 그 제보의 진짜 의도도 그리고 지금 이 발령의 배경도요. 나래의 발이 시멘트 바닥 위에 단단하게 내려섰어요. 짐을 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발령 공문이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래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진술서를 봤어요. 파출소장 오병철이 나래를 조용히 불러들였을 때였거든요. 책상 위에는 A4 용지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병철은 나래를 앉히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나래를 먼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사, 민원이 들어왔어. 나래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어요. 수사 정보를 민간에 유출했다는 내용이야. 작성자는 익명인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거든. 서류를 들어 읽었습니다. 2년 전 수사 기록 재열람, 도박장 관련 계좌 추적. 그리고 한 항목에서 나래의 눈이 멈췄어요.
흑산파 조직원과의 반복적 접촉 및 정보 교환,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선착장 난간 앞 박현도와의 대화. 그날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사실과 달라요. 참고인으로 대화한 것이고 업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병철은 손을 들어 나래를 제지했어요. 나도 알아.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이게 상부로 올라가면 나도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가장 좋은 건 조용히 발령 따라가는 거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낫거든. 나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관이 조폭이랑 어울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면 이 경사, 그 후가 더 문제야. 오병철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나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조용히 덮으려는 것. 그게 더 두꺼운 벽이었거든요. 파출소를 나온 나래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선착장 어물전 앞에서 걸음이 멈췄는데 어물전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래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상황은 더 빠르게 나빠졌어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거든요. 송도리 파출소 여경이 흑산파랑 내통한다는 거 사실임?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일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일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 게시글은 마을 단톡방 여러 곳으로 퍼졌고 나래가 그걸 본 건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닫고 싶었어요. 하지만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읽은 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는 주민 한 명이 나래를 피했어요. 어물전 아주머니는 여전히 반갑게 인사해줬지만 그 옆에 있던 분이 슬쩍 눈길을 돌리는 걸 나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나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오가 지나 광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나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 너머 바다를 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듯이요. 오후에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그 게시글 올린 사람 IP 추적 요청 넣을 수 있어요. 제가 해줄까요? 나래는 잠깐 강태호를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금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요. 강태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나래가 보고 있는 게 게시글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나래는 그날 퇴근하지 않았어요. 파출소 책상에 혼자 남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원 진술서, 수사 열람 기록, 도박장 관련 계좌 흔적, 그리고 구인회의 이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직위도 흔들리고 신뢰도 흔들리고 손에 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날에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나래가 파출소 책상에서 밤을 지샌 다음 날 새벽 뜻밖의 문자 하나가 날아왔어요.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남해선어 냉동창고 B동. 오늘 밤 11시. 혼자 오세요. 나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덧칠 수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처럼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해치려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정중한 방식으로 장소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낮 나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순찰을 돌면서 남해선어 냉동창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비동은 항구 쪽으로 튀어나온 건물로 사방이 트여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들어가기 무서운 구조는 아니었어요. 날에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0시 50분. 날에는 사복 차림으로 창고 앞에 섰어요. 경찰 신분증은 안쪽 주머니에, 호신용 스프레이는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 한 분이 보였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낡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두 손을 무릎에 모아 쥔 채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관님 맞죠? 이날의 경사님. 날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윤을자예요. 남해 선어에서 30년 격리 일했거든요. 구인의 대표한테 잘렸지만요. 윤을자 씨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래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영수증 복사본, 그리고 손으로 빼곡하게 쓴 메모들이 들어있었어요. 구인애가 장민혁한테 돈 준 거 제가 알아요.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통장 정리는 제가 했거든요. 법인 계좌에서 빠진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윤을자 씨가 잠깐 멈췄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2년 전에 경찰관님을 도박장으로 보낸 제보 전화, 그거 구인의 짓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거든요. 장민혁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나래의 손이 봉투를 단단히 쥐었어요. 장민혁이 잡혀서 없어지면 구인회한테는 오히려 편한 거였어요. 근데 출소하고 나서 복수심이 생긴 장민혁이 오히려 구인회한테 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번엔 경찰관님한테 쓴 거죠. 경찰관님이 없어지면 수사도 없어지니까요. 모든 게 이어졌어요. 날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2년 전 그 제보 전화는 나래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장민혁을 처리하기 위해 나래를 도구로 쓴 거였죠. 그리고 그 도구가 계속 파헤치려 들자 이번엔 그 도구 자체를 없애려 한 거고요. 왜 이걸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윤을자 씨의 눈이 젖었어요. 작년에 제 아들이 구인의 창고에서 일하다 손을 다쳤거든요. 산재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잘라버렸어요. 30년 일했는데도요. 날에는 봉투를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굳어 있는 걸 느끼면서도 똑바로 섰습니다. 윤 어르신, 이 자료 저한테 맡겨주시겠어요?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윤을자 씨는 잠시 나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나오자 밤바다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래는 봉투를 재킷 안쪽에 단단히 넣고 걸음을 뗐어요. 더 이상 방파제 끝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넣은 그날부터 나래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파출소에 출근하고 순찰을 돌고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래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강태호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나래는 퇴근 후 강태호를 불러 항구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어요. 봉투 내용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강태호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선배, 이거 진짜예요? 응. 근데 혼자로는 안 돼요. 공식 채널로 가면 또 막혀. 오병철 소장님이 알게 되는 순간 끝이거든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제 대학 선배가 지금 광역수사팀에 있어요. 오병철 소장이랑 라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나래는 강태호를 봤어요.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모아야 해요. 사흘 후, 나래는 법원에서 열람 가능한 공개법인 자료들을 뒤졌어요. 남해선어의 계열사 현황, 등기부, 공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설립 2년짜리 작은 페이퍼 컴퍼니 하나가 나왔어요. 대표이사는 구인회의 천안명이었고 이 회사가 장민혁이 출소한 뒤 거래한 계좌의 입금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래는 자료를 출력해 봉투에 추가했어요. 그 즈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어요. 박현도였습니다. 나래가 선착장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던 길에 박현도의 차가 옆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타요. 나래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박현도는 앞을 보며 말했어요. 구인회가 이 마을에 손 뻗은 건 수산업 때문만이 아니에요. 항구 재개발 때문이거든요. 올해 안에 사업 인허가가 나오면 이 일대 땅값이 3배는 뛰어요. 그 인허가 담당자가 구인회 매제예요. 나래는 바로 물었어요. 흑산파는 왜 이 정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박현도가 처음으로 나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마을이거든요.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항구를 통째로 뒤엎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구인회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외지에서 들어와 자리 잡은 사람이거든요. 나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어요. 흑산파가 순수한 정의감으로 돕는다는 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를 막고 싶다는 이해관계는 진짜였어요. 증거 필요하면 이거 보세요. 박현도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항구 재개발 사전협의 회의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구인회 대표 이름과 행정 담당자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둘이 이미 3번 만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나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박현도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도는 대답 대신 핸들을 잡았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 나래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윤을자 씨의 증언과 서류, 법인 공개 자료, 박현도에게서 받은 회의록 사본, 그리고 강태호의 선배를 통해 연결될 광역수사팀. 하나씩 맞춰가니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인회는 장민혁을 통해 나래를 제거하려 했고 나래가 흔들리지 않자 소문과 민원으로 직위를 흔들었죠. 그 뒤에는 항구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이권이 있었습니다. 나래의 손이 파일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대학 선배, 광역수사팀 황기현 경위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파출소 여경 하나가 지역 유지를 엮으려 한다는 게 솔직히 무모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래가 테이블 위에 자료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자 황기현 경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사전협의 회의록이 나왔을 때 그는 자료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 자체가 위조된 건 아니에요. 황기현 경위는 입술을 다물었어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었다가 말했습니다. 이걸 공식 수사로 가져가려면 내부 보고를 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소장님 라인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황기현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래의 눈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공식 영장이 나오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나래는 그 닷새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파출소에 출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병철에게 발령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척.
내면에서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게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일 전날 밤 구인회 쪽에서 뭔가 낌새를 챈 모양이었어요. 나래의 개인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3번 걸려왔다가 끊겼거든요. 그리고 늦은 밤 파출소로 구인회의 법인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래는 받았습니다. 이날의 경사님, 저는 남해선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사님이 연루된 수사정보 유출 민원건 저희 쪽에서 취하할 수 있어요. 발령건도 조율이 가능하고요. 단지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나래는 전화기를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조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사님, 저는 매일 순찰 돌고 보고서 씁니다. 어떤 작업을 중단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영장 집행 당일 황기현 경위의 팀이 남해선업 본사와 냉동창고 2곳에 동시에 들어갔어요. 구인회는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처음엔 태연한 척했어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고 협조는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회계 자료를 꺼내기 시작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 내역을 들이밀자 구인회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쌓아온 무게가 그 순간 얼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윤을자 씨의 진술서가 제출됐을 때였어요. 30년 경리가 기억하고 기록해둔 내용은 어떤 법인 서류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구인회가 변호사와 잠깐 귀갯말을 나누더니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요. 파출소장 오병철에게는 별도로 감찰 통보가 내려갔어요. 구인회와의 사적 접촉과 나래의 발령관여 정황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오병철은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 너머를 봤다고 강태호가 나중에 전해줬어요. 나래는 그 시간 파출소 밖에 있었습니다. 항구 선착장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방파제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바다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구인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영장 집행 이틀 후였어요. 업무상 횡령, 청탁 및 금품 제공,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죄목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30년 격리 윤을자 씨의 진술이 핵심이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변호사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장민혁은 구인회 쪽에서 돈을 받고 나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밝혀지며 공범으로 추가 입건됐어요. 그는 형사 앞에서 구인회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분노는 사실이었지만 돈이 먼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나래를 포위하던 그날 밤 골목에서 실실 웃던 얼굴이 어디 갔는지 조서 위에 그의 서명 옆에는 지문이 작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항구 재개발 인허가 관련 비위도 시 감사당국으로 이첩됐어요. 구인회의 매제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재개발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송도리 사람들은 그 소식을 라디오와 지역 뉴스로 들었어요. 어물전 아주머니가 파출소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이날의 경사님이 다 밝혀낸 거래. 그 말이 마을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나래의 발령 공문은 취소됐습니다. 황기현 경위는 나래에게 정식으로 협조 사례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전해줬어요. 오병철 소장은 감찰 결과에 따라 직위 조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커피캔 2개를 들고 왔어요. 선배, 이거 진짜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저 솔직히 중간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선배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나래는 강태호를 봤어요. 그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무서웠는데. 강태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나래는 커피캔을 따면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부드럽게 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나래는 선착장에서 박현도를 다시 만났어요.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나래가 다가갔어요. 도움 감사했습니다. 박현도는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나래는 잠깐 그를 봤습니다. 흑산파가 이 마을에 있는 한 저는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해요. 알아요. 그게 제 일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박현도가 처음으로 짧게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게 웃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바다를 봤어요. 적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이 항구 마을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 있는 사람들처럼요. 나래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현도가 덧붙였습니다. 윤을자 씨 아들 산재 처리됐어요. 내가 따로 움직였거든요. 나래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날렸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윤을자 씨는 이후 파출소에 직접 찾아와 나래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잡고만 있었습니다. 나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오래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래는 파출소 마당에 서서 항구 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 밤하늘은 언제나 별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였어요. 나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혼자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증거도 없고 지원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버텨야 하는 것. 나래는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여전히 기름 냄새와 파도 소리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나래가 혼자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버텨내는 내내,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많이 쓰이셨을 것 같거든요. 함정에 빠지고 소문에 휘말리고 지기까지 흔들렸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윤의자 어르신의 용기도, 강태호의 믿음도, 심지어 박현도의 뜻밖의 도움도 결국 나래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죠. 살다 보면 옳은 일을 하는데도 혼자 남겨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래처럼 흔들리면서도 단단히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빛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